다음은 이제 고려 제도사, 고려 정치사 이제 마지막 단수입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거, 저도 처음 얘기해 보는 거고, 이게 막 머리로 바로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우리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아니라서 제가 좀 버벅댔는데, 분명히 이제 우리 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인식하지 못하는 지적 주체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걔한테 뭔가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어떤 지식들을 갖다가 학습을 시켜야지 우리가 진짜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제 그냥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지식은 그냥 가볍게 듣고 또 금방 또 잊어버리고 제대로 이제 적응도 못하는 이런 정도 수준의 지식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지식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있죠.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지식들을 갖다 계속 반복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야지 이제 이 지식들이 이제 진짜 여러분 지식들이 될 겁니다. 걔가 알아야지 여러분이 진짜 그 지식을 갖다 알고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고려 제도사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제도사는 기본적으로 있죠. 태봉, 그러니까 후고구려죠. 후고구려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 뭐 광평성이라든지 내봉성, 이런 이제 그 후고구려의 관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당나라라든지 신라의 관제에도 영향을 받아서 있지 않습니까? 고려 특유의 이성육부제라는 시스템이 이제 정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이성육부제를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고려 조선으로 오게 되면은 신라에 비해 가지고 이제 그 시스템들이 이제 좀 더 정교해지고 구색을 갖다 맞추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신라 이후에 고려 조선으로 오면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와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가 엄밀하게 이제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둘 다 중요하긴 해요. 근데 정책 결정이 머리라면, 사람으로 치면 머리라면 있죠. 정책 집행은 손발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뭐를 할지를 결정하는 머리가 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정책 결정 기구와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에 왕이 있는데 고려의 왕은 조선이랑 비교했을 때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일단 좀 살짝 무시하고요. 정책 결정에 이제 영향을 많이 주는 중앙의 이제 관서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서문화성, 고려의 중앙의 정치 시스템을 갖다 이성육부라고 부르는데 그 이성 중에 하나가 이제 중서문화성이에요. 이 중서문화성은 이제 당나라의 영향, 삼성육부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요 중서문화성 안에는 제신과 낭사라는 관리 그룹이 모여 있는데 얘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면 중서문화성은 있죠. 고려 최고의 정무기구, 어느 시대든 그 시대의 최고의 정무기구는 중요해요. 이 기구에 대해서 국가의 주요 정책들이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정무기구는 그 수장이 누구인가,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문화시중. 신라의 집사부의 대장을 시중이라고 불렀어요. 시중 혹은 중시라고 불렀어요. 그 시중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랑 결합한 거예요. 문화성의 시중이라고 했어요. 문화시중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문화시중, 중소문화성 안에 두 개의 관리군이 결합되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이제 고위관리예요. 이품 이상의 최고위 관리들, 제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또 낭사라는 애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요 낭사도 중요한 애들이에요. 얘들은 이제 언론 기능을 수행해요. 왕한테 간언을 하고 말참견을 하는 이런 기능을 갖다 수행하는 애들입니다. 제신, 최고위 관리와 그 다음에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갖다 수행하는 낭사, 얘들이 중서문화성을 구성하고 있다. 고려 최고의 정무기구이다. 문화시중이 수장이다. 이런 키워드를 암기를 해줘야 돼요. 제도사는 암기할 키워드들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도사 다룰 때 항상 학생들이 좀 부담스러워요. 삼국제도사도 그렇고 고려제도사, 조선제도사. 근데 이 파트들이 원래 이제 파트의 색깔 자체가 좀 암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 다른 파트보다 처음 보는 단어들이 좀 많은 것뿐이에요. 이해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암기 분량이 많아가지고 처음 해보면 좀 많이 헷갈리고 힘들게 느껴질 뿐이에요. 다른 파트에 비해서 초반에 한 2번 정도 더 많이 봐주면, 다른 파트 한번 볼 때 이런 파트들은 한 2번 정도 봐주시면 돼요. 그럼 한 2회독, 3회독 정도 되면 꽤 단어들이 익숙해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일정 수준 익숙해지고 나면은 이 파트는 뭐 다른 파트랑 거의 비슷한 시간을 투자를 해도 역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모르는 단어, 새로운 단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있죠.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 없어요. 기다리고 반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려 중사문화성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추원 살펴볼 거예요. 중추원. 중추원은 중서문화성이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뭐냐면 중서문화성이 당나라의 삼성육부제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중추원은 새로운 중국의 정통왕조인 송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비슷한 면은 뭐냐면 얘들도 이품 이상의 추신이라는 관리군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승선이라는 관리군이 이제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자, 얘는 있죠. 수장 이름 잘 안 나와요. 문화시중만큼 자주 안 나와요. 그래서 가볍게 보시고 요건 나중에 심화 때 정리하시면 되고 이 중추원에 포함되어 있는 추신 그리고 승선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추신 혹은 추밀이라고도 부릅니다. 추밀이라고도 불러요. 얘들은 이제 이품 이상의 고관으로서 국가에 있죠. 군국기무, 군사 기밀 같은 거를 담당하는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선은 뭐 하는 애들이냐면 받들 승자가 들어가 있어요. 받들 승자가 들어간 애들은 왕의 명령을 받드는 애들이요. 승선은 왕의 명령을 출납하는 왕의 비서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가지고 이제 중추원은 군국기무나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기구 이렇게 이제 서술되기도 합니다. 추신과 승선의 업무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고려는 고려투교에 있죠. 고려투교에 제추이라는 회의가 존재해요. 제추, 제신의 제자, 그 다음에 추신의 추자 해가지고 있죠. 제추를 합해가지고 이제 국가의 최고위 관리들이 있죠. 얘들이 모여가지고 제추회의란 걸 갖다 하는 거예요. 합자기구, 회의기구란 뜻이에요. 중서문화성이 당의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중추원이 송의 영향을 받았죠. 그러면 이제 제추회는 어디에 영향을 받았나? 어디에 영향도 안 받은 있죠. 고려 특유에 있지 않습니까? 귀족회의 성격을 가진 고려 특유의 독자적인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신라의 화백회의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귀족회의 성격을 갖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화백회의 영향을 받아서 만장일치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만장일치제는 되게 시험에 안 나와요. 화백회의의 만장일치제는 시험에 되게 수시로 나오거든요. 근데 제추회의 만장일치는 아직까지 시험에 선지화돼서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일단은 이제 화백회의 좀 영향을 받아서 귀족회의 성격의 만장일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긴 하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험에서는 있죠. 제추회의란 단어로 등장하지 않고 뭐라고 등장하냐면 제추회의는 있죠. 제추회의의 성격을 가진 여러 개 회의들, 구체적인 회의들을 갖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시험에 등장하는 명칭은 있죠. 도병마사라든지 식목도감, 그러니까 제추회의의 구체적인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구체적인 회의들이 시험 문제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도병마사는 제추회의 일종으로서 있죠. 요거는 주로 어떤 결정들을 갖다 하는 회의냐면 대외적으로, 국외적으로 있죠. 국방과 관련된 논의들을 갖다 결정을 하는 게 도병마사예요. 그 다음에 식목도감은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주로 국내에서 있죠. 법률을 제정한다든지 요런 일들을 갖다 결정하는 애들이 식목도감이에요. 요런 도병마사 식목도감이 제추회에 속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이 도병마사란 기구 있지 않습니까? 도병마사란 기구, 요게 원간섭기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까 배웠던 도평이사사예요. 도평이사사. 자, 도병마사보다 도평이사사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더욱 강력해졌다고 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있지 않습니까? 자, 도병마사는 국방과 관련된 업무에 국한되어 있다면 도평이사사는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전반적인 중대사를 다 다뤄요. 그러니까 다루는 업무 범위가 늘어난 거예요. 플러스 도병마사라든지 식목도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임시기구예요. 임시기구. 그런데 도평의사사는 이제 상설기구가 되는 거예요. 상설기구가 되는 거예요. 업무를 다루는 범위도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상설화됐다는 면에서 기능이 아주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죠. 요 기구를 갖다 누가 원간섭기의 권문세족들이 장악을 하면서 아주 강력한 정치적인 권한들을 갖다 독점을 갖다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책 결정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들 우리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책이 결정되면 있죠. 이거를 갖다 집행하는 기구가 필요한 거예요. 손발의 기능을 하는 기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손발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누구냐면 자, 이성, 중서문화성, 그리고 이성 중에 또 하나가 상서성이에요. 요 두 개를 합해서 이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 상서성이라는 기구가 집행기구를 갖다가 주로 담당을 하는 거예요. 요 상서성 밑에 육부라는 기구가 있는데 있죠. 요 육부가 이제 손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호, 예, 병, 형, 공. 제가 여기 보면 이병호형 예공이라 적혔는데 제가 이호, 예병, 형공이라 읽었죠. 이유가 뭐냐면 원래 당나라의 삼성육부가 이호, 예병, 형공이에요. 조선의 육조도 이호, 예병, 형공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고려만 순서가 좀 틀어져 있어요. 근데 이 순서가 틀어진 이유가 뭐냐면 고려가 전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병사와 관련된 업무가 중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좀 앞으로 당겨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고려 이병, 호용, 예공 그리고 그 이호, 예병, 형공을 따로 외우지 말고 원래 이제 정통의 순서로 갖다가 그냥 여러분 암기를 해주십시오. 이호, 예병, 형공 이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려는 이제 병사와 관련된 업무가 중시돼서 야 이게 좀 앞으로 빠졌다. 요 정도로 이제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이호, 예병, 형공이 각각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가 이거 시험에서 구별하는 문제 거의 안 나와요. 이거는 거의 역사적 상식으로 보고 있어요. 중학교 시험, 중학교 시험 정도까지는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고등학교 이상의 시험에서는 얘들 구별하는 건 잘 안 나와요. 근데 이걸 모르는 학생들도 꽤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험에 막 물어보는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이는 있죠. 관리할 때 리자예요. 그래서 관리의 인사를 담당해요. 인사. 그 다음에 이제 호는 있지 않습니까? 자, 호구할 때 호자예요. 각 가오를 관할하면서 세금을 관할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의 재정을 담당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호족, 양안 이게 세금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근원이에요. 호족은 이제 인두세, 사람에 대한 세금, 양안은 투지세에 대한 거예요. 이게 이제 호족과 양안을 관리하면서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기구 호족. 호부. 조선이 호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는 있죠. 우리가 예의 바르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 여기서 예자는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예의보다도 범주가 좀 넓어요. 좀 더 확대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예의 바르다 하면은 사람과 사람 간에 있죠. 행해야 될 도리를 갖다가 도리를 알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얘는 있죠. 단순한 사람과 사람과의 도리가 아니라 있죠. 국가 간의 도리 있죠. 그리고 이제 삶의 도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 도리들 외교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도리들을 갖다가 가르치고 제대로 배웠는지 시험을 보고 있죠. 요런 것들을 전부 다 담당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 있죠. 질서와 관련된 논의를 갖다 담당하는 게 예부라고 보시면 돼요. 예부. 외교라든지 교육, 과거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병부는 너무 쉬워요. 딱 이름 보면 알 것 같아요. 군사를 담당해요. 군사. 그리고 이제 무관의 인사라든지 통신, 교통 이런 것들 담당하는 게 이제 병부입니다. 형부도 너무 쉬워요. 형부도 그냥 이제 형벌, 치안, 뭐 노비 빼고는 딱 우리 딱 보면 바로 추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부도 너무 쉬워요. 공돌이죠. 그러니까 산업을 갖다 담당하는 이런 부서. 애울 필요가 없어. 조금 이제 우리 예외 뜻밖인 게 예부가 좀 뜻밖이에요. 처음 보는 학생들은 예부만 좀 잘 연결고리를 갖다 만들어 주십시오. 자, 다음에 이제 고려로 오면 신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이제 시스템이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언론기관이에요. 언론기관은 뭐냐면 신하들이 왕을 견제하는 왕권을 갖다 견제하는 시스템이에요. 왕에게 이제 말참견하고 왕을 갖다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제 신라에는 이런 게 없었던 게 신라 때까지만 해도 이제 한참 이제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앙집권화가 이제 신라 가서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니까 그 다음 단계인 고려 와서는 있죠. 이렇게 이제 강력해진 왕권을 갖다 견제하는 기구도 필요하겠다, 시스템도 필요하겠다 해서 고려 때부터 해서 요 언론 기능, 왕권을 갖다 견제하는 기능들도 발전하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언론 기관이에요. 고려의 대표적인 언론 기능을 수행했던 관리들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대간대성이라고 불러요. 대간대성. 똑같은 말이에요. 대간대성. 이 간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을 간자예요. 한자로 십을 간자. 여러분이 한참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한 번씩 내 얘기를 갖다 무시하는 거예요. 들은 적도 안 오고 혹은 이제 듣고 나서도 그 얘기를 갖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친구한테 이러는 거예요. 내 말 쉽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쉽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얘기를 하는데 왕의 얘기를 갖다 씹고 반박하고 논박하는 있죠. 요런 애들이 바로 대간대성이라고 불리는 애들이에요. 요 대간대성에 두 개의 관리근이 결합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는 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서문화성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신과 낭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고위 관리인 2품 이상인 재신가, 그 다음에 그 이하의 관리인 낭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그 이하의 관리가 바로 낭사, 얘들이 바로 강간, 왕에게 간언하는 역할을 갖다 담당했던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관리군이 누구냐면 있죠. 어사대예요. 어사대. 대충 느낌 없고요. 여러분 암행어사 다 아시죠? 암행어사 방문서. 어사가 바로 관리들을 갖다 감찰하는 관리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 되면 여러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공무원 내부 조직이 어디냐면 감사원이에요. 감사원. 감사부, 감사원, 감사과 이런 애들 지긋지긋하죠. 그러니까 뭐 분기마다 이상한 뭐 감사 같은 거 있고 월마다 감사 있고 도감사 있고 시감사 있고 그리고 큰 사고 나면 저 중앙에서 또 감사원 사람들 또 내려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도 엄청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자료 같은 거 정리해서 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질문 올라오는 것도 답변하고 이런 것들은 뭐 어쨌든 감사원 사람들 피곤합니다. 나중에 공무원이 되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공무원 조직 내에서는 이제 실제로 상대 보면 상당히 좀 귀찮고 피곤한 걸 갖다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에요. 어사대. 이제 이 그 낭사와 어사대 얘들이 이제 강간, 대간 그리고 이제 대성 해가지고 있죠. 이렇게 이제 그 언간의 업무, 언론기관의 역할을 갖다 수행을 갖다 했던 겁니다. 조금 자세히 보면 낭사는 간언을 주로 담당하였고, 그 다음에 어서대는 관리의 비리를 갖다 감찰하면서 동시에 이런 이제 그 왕권을 갖다 견제하는 이런 역할들을 갖다 같이 수행을 했던 거예요. 대간의 3대 업무가 얘들이에요. 간증가, 봉박가, 서경. 얘들은 나중에 조선의 언론기관이 또 있는데 걔들의 주요 업무랑도 또 겹치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숙지를 해두셔야 돼요. 간증은 요 낭사가 주로 담당하는 왕에 대한 간언인데 어사대도 한 번씩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박은 있죠. 왕이 어떤 명령을 갖다 내렸는데 그 명령이 잘못됐을 때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거부. 그 다음에 이제 서경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동의권이에요. 동의권. 그러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왕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법을 만들거나 있죠. 그 다음에 관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 권한에 대해서 신하들이 동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동의권. 그러니까 왕이 어떤 관리를 임명하거나 법령을 만들 때 어떤 신하, 강간이라든지 누구야? 강간, 그러니까 낭사라든지 어사대 관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동의를 받은 다음에 이 법령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관리를 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경권이에요. 서경권. 왕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왕한테 이제 동의하는 권리. 자, 요런 권한들이 이제 그 대간들에 있죠. 언간들의 이제 3대 권리로서 요건 나중에 조선 가서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답선지로 되게 자주 나온 게 고려 3사가 오답선지로 되게 자주 나옵니다. 고려 3사. 고려 3사는 있죠. 얘는 언간, 언론 기능이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폐와 국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예요. 재정도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호부같이 재정을 담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돈을 쓴 다음에 돈을 얼마 썼습니다 하면서 기록하는 있죠. 단순 회계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예요. 실제로 그렇게 중요한 기구가 아니에요. 고려 3사는. 근데 얘가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조선의 언론기관을 갖다가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조선의 3사라는 기구가 있어요.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걔랑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려 3사를 언론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오답선지를 갖다 자주 구성을 하는 거예요. 주의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문안기구. 문안기구는 있죠. 엘리트 문신들이 근무하던 부서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나라에는 무신보다는 문신들을 갖다 존중합니다. 왜? 나라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칼제비들한테 권력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 과격해서 이것들 열받으면 막 구테타 일으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나라, 그러니까 막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있죠. 정상적인 시스템에서는 문신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하지 무신들한테 권력을 많이 주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트 문신기구, 문안기구라고 하면 그 나라의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어떤 권력, 그 실력자들이 이제 모이는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고려 때 대표적인 기구가 춘추관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춘추관은 조선이랑 이름이 똑같고 역할도 똑같아요. 역사를 기록하는 기구입니다. 춘추가 봄과 가을을 얘기하는 거예요. 춘추가 어쩌다 역사를 의미하게 되었냐면 여러분 공자 아시죠? 공자 들어보셨죠?
공자가 역사서를 하나 쓰게 됩니다. 그 책이 이름이 춘추예요. 춘추. 그래가지고 이제 공자가 춘추라는 역사서를 쓴 다음부터 있죠. 춘추라는 단어가 역사를 상징하는 키워드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림원은 있죠. 고려 최고의 엘리트 문신기구 중 하나예요. 요 비서성과 한림원, 요 두 개가 이제 고려 최고의 이제 엘리트 문신들이 근무하는 기구예요. 한림원이 되게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선에 가면 이 한림원이 산문, 조선의 산문으로 분화가 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한림원이 하는 일이 많아. 뭘 했냐? 왕의 교서, 왕의 명령을 갖다 글로 작성하는 거예요. 외교문서. 그 다음에 이제 경연 담당. 이 세 개를 암기하기 힘들면 있죠. 그냥 고려 최고의 그 문안기구로서 있죠. 하는 일이 많았다. 조선 가면 이제 세계로 분화된다. 이 정도만 암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서성하고 수서원, 요거는 우리 이미 배웠어요. 언제 배웠냐면 성종 때 배웠어요. 성종 때. 경적이라든지 충문을 담당하는 개경의 비서성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갖다 컨트롤 C, V 복사해가지고 서경에 있죠. 수서원이 만들어진다 하면서 공부를 갖다 했습니다. 요런 기구들 정도만 암기를 해주십시오. 이게 막 이해하는데 어렵거나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암기할 분량이 많아요. 암기할 분량이 다른 파트에 비해서 이해보다도 암기가 중요한 파트가 제도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해보다는 이제 암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리고 분량 많아지면 헷갈리고 그렇죠.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제도사가 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이제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해독 자연스럽게 쌓다 보면 익숙함의 단계를 갖다가 거쳐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암기의 단계를 거쳐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뭐를 구별해야 되는지를 갖다 알게 될 거예요. 문제들을 갖다 풀게 되면 그것들을 중심으로 암기해가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 여러분 은근 똑똑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이제 특수기구들 몇 개 살펴볼 거예요. 자, 임시기구들이에요. 대부분은 이제 임시기구라든지 특수하게 이제 정치적 맥락에서 이제 만들어진 이런 기구예요. 정방 우리 이미 살펴봤죠. 고려 때 최후가 설치한 인사기구. 근데 이 정방이 아주 쉽게 소수가 있죠. 권력을 갖다 인사권을 갖다 장악할 수 있는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권력자들은 이 정방을 갖다 사용하고 싶어하고 건전한 왕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방을 폐지시켜서 인사를 갖다 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 번 폐지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폐지가 충선왕 때 폐지된 거랑 복민왕 때 폐지된 거예요. 두 개 가볍게 봐주십시오. 다음에 전민변정도가 박가 백성을 갖다 바꾸어 바로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설치가 돼요. 근데 시험에 거의 나오는 거는 공민왕 때 나와요. 공민왕 때 신도내 있지 않습니까? 전민변정도감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이죠. 고려시대 정치기구들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실제 정무를 나누어 담당하던 육부를 두고 정책 집행을 담당하였다. 육부를 담당하고 정책 집행을 담당한 기구 고려에서 이름이 뭡니까? 상서성이라고 있죠.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얘들을 갖다 이성이라고 불러요. 그 중에서 이제 중서문화성은 정책 결정 그리고 상서성은 정책 집행을 갖다 담당하는 거예요. 다음에 군사기밀과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다. 군사기밀을 담당하는 추밀,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승선이 있죠. 요 둘이 근무하는 기구가 어디다? 중추원이라고 그랬죠. 중추원. 그 다음에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있죠.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건 암기하기 쉽죠. 어사대. 국정을 총괄하고 문화시중이 최고 책임이었다. 요거는 이제 중서문화성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고려 중앙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구 들어갔다. 너네 의미를 알고 있냐 하는 문제가 이제 기본 문제예요. 자, 다음에 이제 고려의 이제 지방제도에 대해서 접근하겠습니다. 지방제도사에서 지방행정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단이라고 있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도단위가 중요해요. 고려의 도단위가 이제 5도 양계입니다. 5도 양계. 원래는 7도예요. 7도인데 그 7도 중에 2개 있지 않습니까? 군사적인 중심지, 요지가 있어요. 그 2개를 갖다 계라고 이름을 붙여서 별도로 관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2개의 계가 있다고 해서 5도 양계 이렇게 부른 겁니다. 자, 이 5도 용계가 정립돼가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미 배운 내용을 지식으로 해서 이제 접근해 가겠습니다. 성종 때 12목이 설치하였다. 최숙로가 외관을 설치하소서, 외관을 파견하소서 건의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있죠. 최숙로 때, 성종 때 12목이라는 지방의 중심 도시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12목의 목사라는 관리들이 지방관이 파견이 되고 있죠. 요게 바로 이제 상주하는 최초의 지방관, 걔들이 이제 외관 목사라고 불리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첫 단추예요. 첫 단추. 성종에서 현종, 성현에 걸쳐가지고 고려의 시스템이 완성된다고 했어요. 이게 성종이 이렇게 지방제도로 갖다가 정비하기 시작해주면 있죠. 요거를 갖다 완성시켜주는 인물이 누구냐면 성현에서 현종이 되는 거예요. 요 현종이 뭐를 완성시키냐면 오도양계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오도양계가 이제 도단이요. 그리고 사도부 팔목은 뭐냐면 이 오도양계라는 도단이 밑에 있죠. 중심 도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도가 몇 개지? 뭐 보자. 강원도, 그다음에 경기도, 그다음에 충청, 북도, 남도, 전라북도, 남도, 경상북도, 남도,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다음에 제주도 9개 있죠. 그러니까 요 도들에 보면 있죠. 도 안에 도시들이 막 있죠. 도시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데 그 도시들 중에 중요한 특별한 도시들을 갖다가 사도부 팔목 이렇게 부른 거예요. 사도부는 약간 군사적 성격이 있는 특수한 도시들, 팔목은 그냥 지방의 중심 도시들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사도부 팔목도 알아주면 좋은데 이거는 수치가 조금씩 변해가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고 있죠. 오도양계가 가장 기반을 이루는 뼈대가 되는 지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는 있죠. 도는, 자, 도지사가 누군지 이름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된다고 이제 도지사 그러니까, 오도를 다스렸던 도지사가 안찰사예요. 안찰사. 그 다음에 양계를 다스렸던 도지사가 병마사예요. 아무래도 양계는 군사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있죠. 군사적 성격이 있는 도지사 이름이 정해지는 거예요. 안찰사, 병마사.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도 병마사가 중요해요. 우리 조이총의 김보당의 난에 보면 김보당이 이제 동북면 병마사 하면서 이렇게 소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동계를 다스렸던 병마사라는 이런 뜻이에요. 가지고 이제 오도양계, 그리고 오도는 안찰사, 양계는 병마사가 다스렸다. 그리고 이제 이 오도양계 안에 있지 않습니까? 대표 도시들이에요. 근데 그 도시들이 있죠. 도시의 중요도에 따라서 급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야. 우리도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인구가 일정 수준 안 되는 애들은 군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인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넘었으면 시라고 불러요. 시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인구가 아주 많으면 뭐 특별시, 뭐 이렇게 광역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도와 팔목은 있지 않습니까? 특별시라든지 광역시 같은 도시들이에요. 일반적인 평범한 도시가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도시들이에요. 그 다음에 주군현은 일반적인 도시예요. 얘는 지금의 시와 비슷하고 이거는 이제 군이랑 비슷한 거예요.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시 단위들은 그냥 좀 익숙한 정도로 봐주면 돼요. 시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부 다스리니까 뭐 부사, 목 다스리니까 뭐 목사, 뭐 주군 다스리면 이 명칭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현 다스리니까 뭐 현령 대충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들 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동이에요. 무슨 동 있지 않습니까? 동을 갖다가 이 시대 때는 그냥 초남에서 대충 부른 거예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도와 양계 차에 뭐 이미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감 잡고 있을 거예요. 오도는 일방적인 행정구역으로서 자 도지사가 안찰사이다. 그 다음에 양계는 있죠. 군사적 행정구역으로서 도지사가 병마사이다. 자 그 다음에 뭐 군사적 행정구역이다 보니까 군진, 진자, 지방에 진이 설치된다. 그러면 이제 그 진 앞에 군자가 생략되는 거예요. 군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행정구역, 말단 행정구역을 진이라 불러요. 여러분 청해진 기억나시죠? 청해진이 바로 이제 군진이에요. 군진. 지방에 진자라는 군사적 행정구역이 설치되면 그거는 그 앞에 군자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군진이에요. 군진. 지도고요. 지도 이거 막 쓰면서 이제 외우는 거 바보예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막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막 이 지도로 갖다가 이렇게 뭐 투명한 종이 놓고 막 이제 베껴서 그리고 이런 거 막 시켰는데 솔직히 별로 실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이 잡아야 되는 거는 있죠. 도 이름 다 외우는 것도 바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북계와 동계가 있죠. 양계의 존재를 보면서 이게 고려의 지도라는 걸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고려의 지도라는 거 충분히 그거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고려의 천리장성은 또 이렇게 돼 있죠.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이게 고려의 지도다. 이 정도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안찰사와 병말사와 구별하는 거는 지금 단계에 들어갈 필요 없고 나중에 이제 조선에 가면은 조선에 이제 관찰사, 조선에 이제 수령까지 해가지고 세트로 같이 구별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하나는 잡아야 된다. 하나는 잡아야 된다. 자, 안찰사와 병마사 구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요 둘의 차이점 중 하나가 있죠. 안찰사는 비상주, 병마사는 상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있죠.
고려의 안찰사는 있죠. 지방에 실제로 머물면서 지방을 통제했던 게 아니라 중앙 개경에 있으면서 있죠. 한 번씩 순찰을 돌듯이 그 지역을 갖다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병마사는 있지 않습니까? 요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지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영을 설치해서, 그러니까 뭐 자기가 지내는 관청 같은 걸 하나 설치해서 거기에 이제 상주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안찰사는 비상주, 병마사는 상주. 요거는 구별해 주십시오. 근데 나중에 이제 조선에는 도에 있죠. 도에 관찰사라는 애들이 파견되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상주로 하게 돼요. 왜냐하면 조선은 이제 지방관들이 지방을 갖다 완벽하게 통제할 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상주하면 지방을 제대로 통제를 못하다 보니까 관찰사들도 상주로 하면서 지방을 통제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런 차이점들을 조선이랑 연결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조선 때 다시 한번 이 표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려에서 정말 쉽지만 중요한 지식,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 좀 어려운 지식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실제로 이제 좀 쉽고 너무 당연한 것들이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거저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 점수 챙겨가라고. 그러니까 이런 지식들이 거의 한 60에서 한 7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지식부터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 지식들이 국사 공부에 있어서 가장 뼈대가 되는 지식들입니다. 이 지식들이 잘 갖춰지고 자리를 잡아놔야지 이 지식들의 연결을 해가지고 심화 지식들을 갖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정석이에요. 고려는 있죠. 조선이랑 비교했을 때 이게 조선이랑은 차이점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조선이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고려는 있죠. 지방간이 100% 파견이 안 됐어요. 근데 조선은 지방간이 100% 파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간이 파견된 도시를 갖다가 주군주현이라 부르고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도시를 속군속현이라 불러요. 고려는 있죠. 주군주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 20-30%밖에 없어요. 우리 아까 봤던 뭐 그 사도부, 팔목 이런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뭐 주자 붙는 주요한 도시들, 이런 특별한 도시들이 이렇게 지방간이 파견되고요. 일반적인 도시들은 대부분 지방간이 파견이 안 되는 거야. 이런 파견되지 않는,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는 도시를 우리는 속군, 속현, 속자를 붙여서 이름을 갖다 붙여줘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는 도시는 그럼 무법천지였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방 세력인 향리가 이제 다스렸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향리들이 이제 고려 때는 거의 수령급이었다. 이렇게 기억해달라. 근데 이제 조선에 가면 지방간 100% 파견되면서 향리 몰락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특별행정구역. 조선은 특별행정구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행정구역 가면 뭔가 특별하니까 특별하고 아주 우수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특별행정구역이 우수하고 특별한 이런 그게 아니라 고려의 시스템 자체가 뭔가 미비한 거예요.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행정의 제도상의 구멍들이 생기는 거예요. 구멍들이. 그러면 이 구멍을 메우기 위한 임시방편이 어떻게 보면 특별행정구역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도가 완성도가 높은 조선에서는 이런 특별행정구역이 안 나오는데 제도적 수준이 낮은 애 있죠. 고려에서는 이런 특별행정구역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고려 3경. 고려의 수도가 왜 3개나 설치가 됐을까요? 하나의 수도, 개경으로 있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한 나라를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도가 2개, 3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의 3경. 자, 초기의 고려의 3경은 있죠. 진짜 수도인 개경에서 있죠. 그 다음에 서경, 그 다음에 동경. 여기가 어디냐면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를 얘기해요. 근데 이제 시간 좀 지나고 나면 있죠. 문벌 기족기쯤 되면은 동경을 빼버린 경우가 많아요. 동경을 넣는 경우도 있지만 빼는 경우가 많고 주로 이제 남경을 넣어요. 한양을 넣습니다. 한양을 넣습니다. 그러면 개경, 서경, 남경 있지 않습니까? 삼경 체제, 요 삼경의 특징이 있죠. 전부 다 모두 풍수적 길지라는 거예요. 풍수적 길지요. 개경도 송악길지설에서 풍수적 길지고요. 서경도 뭐 모총의 서경촌도 운동해가지고 풍수적 길지. 그리고 한양 있지 않습니까? 남경도 또 풍수적으로 명당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 3개가 보통 풍수지리설이랑 연결해서 출제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동경은 풍수지리설 아니 그 풍수적 길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향부곡소. 제가 앞서 이제 몇 번 소개를 갖다 시켜드렸어요. 그러니까 특수행정구역입니다. 얘는 특징이 뭐냐면 양인들의 집단 거주지인데 차별받는 양인들의 집단 거주지예요. 일반 양인이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양인인데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일반 양인에 비해서 되게 수탈당하는 불쌍한 양인들의 집단 거주지예요. 어떻게 수탈당했냐? 세금을 많이 내. 그 다음에 과거응시도 못해.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사하고 싶어. 여기 살기 싫어. 근데 이주도 불가능한 있죠. 되게 차별받던 불쌍한 양인들의 집단 거주지가 향부곡소예요. 이 향부곡소가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이게 신라 때부터 형성이 됐거든요. 신라가 이제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신라의 끝까지 저항했던 마을들 있지 않습니까? 혹은 반란을 일으켰던 마을들, 이런 마을들을 갖다 이제 향부곡소, 향부곡에서 이제 차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가지고 이제 신라 때부터 향부곡이 이제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고려가 되면 있죠. 고려가 되면 소도 형성이 돼요. 소는 이제 주로 이제 그 뭐야 그러니까 수공업, 특정한 물건을 만드는 마을이고요. 향부곡은 이제 농사를 짓는 마을이에요. 향부곡은 신라 때, 그리고 소는 고려 때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향부곡소를 묶어서도 여러분 차별받는 집단 거주지 기억을 하시고요. 구별을 또 할 수 있어야 돼요. 향부곡은 신라 때 만들어지고 농사에 특화된 마을, 소는 고려 때 만들어지고 있죠. 수공업에 특화된 마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향부곡이 있지 않습니까? 자, 고려 후기부터 점차 소멸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대몽항쟁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향부곡소 같은 애들이 일반 군현으로 승격되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처인부곡이 있죠. 김윤호 이후에 처인현으로 승격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망이 망소에 난 이후에 그 공주 명학수가 충순현으로 승격되는 이런 모습들을 갖다 보셨어요. 그 말이 향부곡소가 소멸되는 과정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소멸 과정을 고려 말부터 거쳐가지고 조선 전기가 되면 있죠. 이제는 향부곡소 같은 차별받는 마을이 없어집니다. 이런 특별행정구역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향부곡소도 은근히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예요. 고려와 조선의 지방행정의 차이점.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놓치시면 안 돼요. 자, 뭐 삼경의 존재. 고려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행정적 완성도가 높다 보니까 삼경 같은 거 이런 것들 등장하는데 조선은 삼경 없다. 그 다음에 고려는 있죠. 행정적인 성격의 도와 있죠. 군사적인 성격의 양계가 병존하고 있어요. 맞죠? 오도 양계. 근데 조선으로 보면 있죠. 군사적 성격의 양계가 없어져 버리고 전부 이제 조선 팔도에서 행정적인 성격의 도만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자, 고려의 안찰사는 있죠. 비상주라고 있어요. 비상주. 근데 조선의 도를 다스리는 관찰사는 상주라고 있어요. 이 말은 고려의 안찰사보다 조선의 관찰사가 지방을 갖다 더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려와 조선은 이제 중앙집권의 차이를 갖다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본도 같은 맥락이에요. 고려는 속현이 70%,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도시가 70%, 그리고 또 향부곡소가 존재했다. 향부곡소도 속현과 공통점이 뭐냐면은 얘들도 지방간이 파견이 안 되고 향리들이 다스리는 도시예요. 근데 조선으로 가면 있죠. 요런 지방간이 파견 안 된 도시들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100% 지방간이 파견이 돼요. 이것도 이제 고려와 조선의 지방에 대한 중앙 집권화에 대한 차이, 수준의 레벨의 차이를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3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5번도 마찬가지야. 고려는 향리, 지방간이 파견이 안 된 도시들이 많다 보니까 향리들이 실질적 지배층이었던 거예요. 얘들이 세금 걷고 행정을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조선은 100% 지방간이 파견되다 보니까 이제 향리 몰락해요. 수령 똘마니로 몰락합니다. 요것도 이제 역시 고려와 조선에 있죠. 중앙집권화의 차이에 대해서, 지방에 대한 중앙집권화의 차이에 대해서 보여주는 선지들입니다. 요 차이들이 어렵진 않아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암기하기도 어렵지 않아요. 얘들은. 근데 이게 시험에 정말 빈출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거저주는 문제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고려시대 지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도에는 안찰사, 도내 지방을 순찰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이걸 오답으로 바꾸면 상주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순찰, 상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관찰사는 상주, 그 다음에 요 안찰사는 순찰, 그 다음에 북방의 국경지대에는 동계, 북계, 양계를 설치하여 병마사를 파견하였다. 정확하죠? 그러니까 병마사. 전국의 주민을 직접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조선이라고 했어요. 조선과 차이 엄청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얘는 또 정답선지로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조세와 공물의 징수, 노역 징발 등 실질적인 행정사무가 향리가 담당하였다. 뻔하죠. 그러니까 왜? 대부분 수령이 파견 안 됐으니까. 고려 때는 이 향리가 실제로 수령의 역할을 갖다 지방간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도사 마지막 주제입니다. 군사제도.
자, 군사제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군과 지방군을 갖다 구별해야 돼요. 고려의 중앙군은 이렇게 암기를 하십시오. 2군 6위, 2군 6위가 고려의 중앙군이다. 시험에는 보통 2개 붙여서 나와요. 2개 붙여서. 자,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중앙군이야, 둘이 중앙군. 근데 아무래도 2군이 앞에 있으니까 2군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갖다 수행을 했던 거예요. 국왕의 친위부대. 그 다음에 얘들은 이제 수도라든지 국경방어의 주력부대. 그리고 이제 막 이 6위 안에 속해 있는 6개 위를 달달달 암기를 하지 마세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그래요. 요거를 나중에 조선의 전기의 5위랑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하는데 이걸 암기를 안 해도 구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2군 6위나 잘 암기를 갖다 해주십시오. 나중에 이제 요것들 응양군, 용호군이라든지 요 이제 6위를 갖다 구별하는 그 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군은 특징이에요. 자, 이 군이죠. 이응이 많이 들어가요. 이응. 이렇게 해가지고 2군 쉽게 팁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위는 나중에 조선의 5위랑 구별하는 팁을 갖다 심화 단계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중앙군인 2군 6위의 특징을 갖다 얘기할 건데, 자, 중앙군이죠. 국가의 주력부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을 갖다가 농민 번상병, 농민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 중앙군으로 나라를 지키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얘들을 갖다가 월급을 주면서 직업군인으로서 나라를 갖다가 이제 지키도록 해야 될까요? 중앙군이에요. 중앙군, 주력부대.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식에는? 중앙군은 있죠. 기본적으로 직업군인들이 직업군인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직업군인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고려의 중앙군의 특징에 직업군, 상비군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 직업군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중앙군의 특징에 직업군, 상비군이란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의 역사나 우리나라의 역사를 갖다 봤을 때 기본적으로 상식이야. 중앙군은 원래 직업군인으로 대부분 구성이 돼 있어. 상식이야. 근데 왜 이걸 갖다 특징으로 잡아놨냐? 조선이 좀 특이한 거예요. 조선은 있지 않습니까? 조선 전기에 중앙군조차도 농민 번상병들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대다수로 해서 짜는 모습을 보여줘. 그러니까 가지고 조선이랑 구별되는 고려의 중앙군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직업군, 상비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직업군인이면 국가에서 월급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군인 명단에 명부에 올려놓고 군인전이란 땅을 월급으로 줬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업군인들, 중앙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신분이 세습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거의 세습됐다고 합니다. 아빠가 이제 군인이야. 그러니까 맨날 집에서 칼질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애들이 또 그 칼질을 배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 군인전 물려받으면서 아들들이 이제 이렇게 또 그 다음 때 군인이 되고 이런 모습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법적으로 세습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세습되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군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방군은 고려 지방이 이제 5도 양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5도 양계. 지방군은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이 워낙 넓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지방은 보통 직업군인으로 이렇게 지방 전체, 국토 정체를 지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 기본적으로 농민 번상병들, 각 지역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지방을 지키고 있죠. 그 다음에 중앙은 직업군인이 나라를 지키고, 이게 원래 역사적 상식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려도 지금 보시면은 지방군들은 있죠. 군적에 오르지 못한 직업군인이 아닌 있죠. 일반 양인 장정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라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 5도와 양계가 좀 달라요. 5도는 일반 행정구역, 그리고 이제 양계는 군사적 특수한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이제 5도 같은 데는 일반 군현에서 뭐 그 농민 번상병들이 있죠. 번갈아 가면서 나라를 지켰던 거예요. 걔들을 갖다 우리는 주형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주둔하다, 현가군, 일반적인 도시의 주둔하는 그 농민 번상병들 있죠. 얘들이 나라를 갖다 지켰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양계를 지켰던 지방군은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추진군이라 부르는데, 얘들을 추진군이라 부르는 이유는 주둔하다, 진에 주둔하다. 진이 군진이라고 했죠. 군사적으로 특화된 행정구역, 지방행정구역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군진. 주진군. 양계에 보면 진들, 군사진들, 군진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 군진에 머무르는 주둔하는 있죠. 지방군을 갖다 추진군 이렇게 부른 거예요. 5도는 주영군, 양계는 주진군 이렇게 이제 구별하시면 돼요. 그 정도까지만 구별하세요. 지금 단계에서는. 요 병종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험에 정말
출제가 잘 안 돼요. 암기하려면 조금 부담스럽고요. 그 다음에 고려 이제 특수군사기구. 우리 대부분이 이제 기본 역사를 배우면서 이제 배운 애들이요. 걔들 갖다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고려 있죠. 호족 주도기에 크라운 마크에 요게 해종과 정종이라는 애들이 있다고 했어요. 왕권이 되게 약했던 금방 죽었던 왕들이에요. 그 정종의 업적 중 거의 시험에 나오는 유일한 애가 광군 혹은 광군사라고 불리는 애들이라고 했습니다.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있죠. 설치한 군대라고 했습니다. 정종 때 광군, 광군사. 그 다음에 이제 별무반은 있지 않습니까? 별무반은 우리 문벌귀족기 때 여진 1차와 관련해서 숙종 때 윤관이 설치한 기구라고 했어요. 여진 정벌을 위해서. 그 다음에 삼별초는 있죠. 무신직공기 후반부 있지 않습니까? 대몽항쟁 때 만들어진 기구라고 했습니다. 최후가 설치했죠. 그 다음에 이제 중방도 우리 이미 배웠어요. 그러니까 무신들의 합자기구, 합자기구는 해기구예요. 그러니까 고려 최고의 무신들의 합자기구예요. 여기서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있죠. 이 중방이란 합자기구에는 일반 장군은 참여를 못해요. 상장군, 대장군 같은 좀 급이 있는 장군들만 참여할 수 있어요. 일반 장군은 참여 못한다. 그거 구별해 주세요. 여기서 이제 그냥 장군이 들어가면 오답이 돼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의 군사제도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시간 칼같이 잘 맞췄네요. 자, 이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의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되어 행정을 담당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이 다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상하게 정답 선지로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중앙군은 2군 6기, 지방군은 주영군과 추진군으로 편성되었다. 정확하죠? 그러니까 지방군은 주영군, 오도, 그리고 양계는 추진군. 그 다음에 발해 유민들을 받아들였으며 왕건이 그랬죠. 발해스자 대강현의 왕시성을 하사하였다. 대강현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왕건 취미 중에 하나가 왕시성 하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개연성은 있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어. 일단 세모. 그 다음에 이제 광종은 스스로 황제를 칭했고 황제 코스프레, 개경 황도 역시 황제 코스프레, 그 다음에 독자적인 인호 황제 코스프레, 피해 광풍을 몰고 다녔다 했었죠. 그러니까 요거 확실히 틀린 거니까 1번 정답이 돼버리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고려 있지 않습니까? 정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문제풀이까지 이제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았을 건데 조금 이제 시간이 부족하네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있죠. 다음 주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가 휴강이에요.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휴강입니다. 제 그 휴가고 동시에 뭐 휴가라고 해서 뭐 놀러 가는 건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심화 문제집 만들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그 시간 한 주도 이제 되게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낭비하지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갖다가 한번 이제 복습을 하십시오. 전근대가 20문제 중 있죠. 거의 한 13문제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전근대 가장 뼈대가 되는 중요한 지식이 정치사입니다. 정치사만 실제로 잘하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만 좀 투자하고 이러면 강론은 무조건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지금 정치사를 끝낸 건 아니지만 거의 정치사는 지금 한 60%, 70% 정도까지 나간 거예요. 요 내용들을 갖다 여러분 잘 잡아두시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곧 이어서 배울 조선의 내용들도 고려와 이제 비교해서 또 잘 정리를 갖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약간은 쉬시되 너무 쉬지 말고 있죠. 어느 정도 이제 복습하시면서 이렇게 쉬고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